프롤로그. 경상남도 의령에는 솥바위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에는 안타까운 전설이 있다. 그 전설은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사방 십리안에 큰 부자 3명이 나온다는 전설이다. 그 전설대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 LG의 구인회 회장,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이 나타났다. 이 세 분의 위인들은 의령 고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역이다. 이 세 분의 출현을 예견한 전설이 있었으니 바로 의령 정암진의 솥바위 전설이다. 그 전설의 뒤에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한 여인의 눈물 어린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의령 솥바위 전설. 온 나라에 한 발이 들었다.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이었다. 들판에는 풀도 자라지 않았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들도 말라가기 시작하였다. 논바닥은 거북둥처럼 갈라졌고 저수지에 물이 마른 지 오래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하루 한 끼조차 잊기 어려웠다. 꽃가는 비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금 목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갔지만 그것마저 한계에 다다랐다. 누렇게 뜬 얼굴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났다. 마을에서 만석군이라 불리던 집이 있었다. 우대에서 판서까지 지낸 집안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판서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만석군으로도 불렀다. 만석군은 지독한 노랭이를 지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였다.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쌀 한 톨 어림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도 냉담하였다. 가까운 친척이 도움을 요청해도 가을 수확철에 고리에 이자를 쳐서 갚는 조건으로 쌀 몇 돼, 보리 조금을 내주는 게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 만석군을 보고 욕심이 만석이라 하였다.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목소리만 가득했다. 부자 살림 3대는 간다고 했지만 너희 놈들은 당대로 못 넘길 것이라는 악담을 하였다. 판서집에 새며느리가 들어왔다. 남해에서 시집온 남해댁이었다. 사람들은 남해댁을 보고 새아씨라고 불렀다. 새아씨가 시집 올 때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항이 든 얼굴들이었다. 저런 상태로 하룬들 버티겠는지 궁금할 정도로 죽기 직전의 사람들 같이 보였다. 고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판서댁 하인들이라는 사람들의 얼굴도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날마다 어디 누가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왔다. 새아씨는 굶어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남편에게 곡간에 넘쳐나는 곡식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남편은 거절하였다. 남편은 그 아버지 못지않은 지독한 욕심장이었다. 새아씨는 고을 사람 다 살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있거나 노인들이 있는 집에라도 도와주라고 했으나 곡간에 곡식이 넘쳐도 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어느 날 향인은 새아씨에게 고을의 비극적인 일을 얘기했다. 판서댁에서 한 마장쯤 떨어진 곳에 늙은 부모와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있는데 작년 가뭄에 그 집 부모가 굶주림 끝에 죽었고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돌림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다. 그 집의 젊은 부부가 판서댁 영감에게 찾아왔다. 젊은 부부는 판서 영감에게 아이를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 몇 점만 빌려달라고 했으나 판서 영감은 재산도 하나 없는 너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면서 거절하였다. 아무런 치료를 받아보지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 했다. 새아씨는 그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향이는 모르고 제 서방 만보기가 집을 안다고 하였다. 그날 밤 새아씨는 만보기를 앞장 세워 그 집을 찾아갔다. 만보기가 판서댁 새아씨가 찾아왔다고 알렸으나 그 집의 젊은 아낙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문전박대를 한다. 작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제는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도 곧 굶어 죽던지 얼어 죽던지 할 것이니 그때 와서 죽었는지나 확인하소. 판서댁. 그 많은 재산 저승 갈 때나 가지고 가소.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눈이 소복히 내린 밤이었다.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다. 곡간 문이 살그머니 열렸다. 새아씨는 곡간에서 곡식을 퍼내 자루에 담았다. 자루자루에 담아 뒤에 서 있는 만석이에게 지라고 하였다. 발자국 소리마저 삼키듯 어둠 속에서 집과 집 사이를 조심스레 건너다녔다.
제일 먼저 얼마 전에 아이가 죽은 집 앞에 곡식과 돈 10량을 두고 나왔다. 이어서 어린아이 울음이 멎지 않는 집, 기침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는 늙은 노인의 집. 문간에 돛쌀자루와 돈푼깨나 내려놓았다. 쌀이 담긴 자루가 문지방에 닿을 때마다 마치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추었다가 돌아섰다. 이튿날 아침 기운 없이 문을 열던 사람들이 하나 둘 문지방에 멈춰 섰다. 이게 뭐야? 문 앞에 놓인 쌀자루와 곡식 자루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를 아는 어미는 그대로 주저앉아 자루를 끌어당겼다. 하늘이 필시 하늘이 내려준 게 틀림없어. 어느 집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약속처럼 골목을 따라 번져나갔다. 그래, 하늘이 살려주신 거지. 굳어있던 입술이 조금씩 풀리고 텅 비었던 마당에 잊고 살던 웃음소리가 되돌아왔다. 그날 아침 부락 사람들은 처음으로 배보다 먼저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궁금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누가 이 곡식을 놓고 갔는지를. 거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것을 잴 틈도 없이 허겁지겁 밥을 해먹기가 바빴다. 그저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행동들이었다. 그날 아침 나절, 온 동네 굴뚝에는 연기에 묻은 밥 냄새가 퍼올랐다. 비극.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에도 세아씨는 만보기를 데리고 곳간에서 곡식을 퍼내고 있었다. 쉿, 조용히 해. 어머니가 안 주무시는 것 같아. 그들은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곡식을 퍼담기에 바빴다. 갑자기 곳간 문이 벌컥 열린다. 시어머니와 서방 그리고 머슴들이 곳간으로 쳐들어왔다. 시어머니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린다. 너로구나. 날마다 곡식을 훔쳐가는 도둑이. 서방의 노기에 찬 목소리도 들린다.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야밤중에 곡식을 훔쳐나가는 게요? 노기에 찬 서방이 하인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여봐라, 저 만보기 놈을 당장 포박하여 마당에 꿀리거라. 예. 세아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만보기에게 매질을 하려고 하자 만보기는 죄가 없다고 만보기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어머님, 만보기는 죄가 없사옵니다. 만보기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만보기는 하인들에게 잡혀 장을 맞았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 네 이놈, 아무리 아씨가 시켰기로써니 집안의 재물을 훔쳐나가면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단 말이냐. 아씨는 그 길로 광에 갇혔다. 영감의 엄명에 따라 물 한 모금 들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밤에 몰래 향이가 미음을 끓여 광에 넣어주었으나 아씨는 한사코 거절하였다. 집안의 어른인 시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도 큰 죄를 지은 것이므로 시아버지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었다. 향이는 만보기가 장독이 올라 며칠째 움직이지 못하고 고열로 신음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음 찾아간 아이 죽은 집의 젊은 부부가 죽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쌀을 갖다 주던 날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쌀을 갖다 주면서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이 더 가슴을 찔렀다. 조금만 더 일찍 갖다 주었더라면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안타까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곡식과 돈을 놓고 오던 날 밤에 그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간 것이다. 집 앞에 갖다 둔 쌀로 지은 흰 쌀밥을 먹어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두 눈 부릅뜨고 죽었을 것이다. 장을 맞은 만보기는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7일 만에 끝내 죽고 말았다. 만보기가 죽자 세아씨는 광에서 풀려났다. 풀려난 후 만보기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만보기에게는 젊은 아내 향이와 어린 아기가 있었다. 향이가 세아씨에게 찾아와 원망이 가득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세아씨는 당장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시부모들의 냉담한 태도도 이어졌다. 시집식들 누구도 세아씨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각방을 요구하면서 아내 취급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에는 남편이 작은 댁을 들인다고 하였다. 소문이 사실이었다. 관습에 남편이 첩을 들릴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본처의 승낙을 받고야 가능했다. 그런데 남편은 세아씨에게 이런 반구 상의도 없이 소시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소시를 드리던 날 세아씨는 만복의 처에게 찾아갔다. 세아씨는 향이가 잠자는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 편지 한 장과 아끼던 옷가락지와 폐물, 은비녀를 몰래 두고 나왔다. 그 길로 세아씨는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만보기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의령현의 현령으로 부임해왔다. 세아씨가 죽던 날 만보기의 처에게 쓴 편지 내용은 옷가락지와 폐물을 팔아 속량하는 데 쓰고, 은비녀는 어디 멀리 가서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아버지는 아무리 하인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인 살인을 했으므로 관으로부터 추다를 받아야 하는데, 때마침 향이가 속량을 시켜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그 즉시 속량을 해주었다. 향이가 속량의 대가로 얼마간의 돈을 내밀었으나 영감은 돈을 받지 않고 속량해 주었다. 만복의 처는 세아씨의 말대로 옷가락지와 폐물을 팔아 멀리 합천으로 가서 비단 장사를 시작하였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아들에게는 공부를 시켰다. 판서댁은 가세가 기울어 가족들은 뿔뿐이 흩어져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많던 전답도 모두 처분되었다고 했다. 아들은 술과 노름, 여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였다. 들리는 소문에는 한양에서 거렁뱅이를 한다는 말도 있고 또 한강에 빠져 죽었다는 말로 들린다. 사람들이 당대에 망할 것이라는 악담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만복의 처향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원래는 노비로 살았으나 노비에서 속량을 하고 과거 시험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세아씨의 마음씨 때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가르쳤다. 만보기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인 의령의 현령으로 부임해왔다. 현령으로 부임하던 날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암 나루터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제일 먼저 세아씨가 뛰어내린 정암 나루터를 찾았다. 밥과 국은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하였다. 따로 제사상도 차릴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노인들과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부르라고 하였다. 정암 나루터는 남강에 있는 나루터다. 옛부터 전략적인 요충지다. 강 가운데 소처럼 생긴 크다란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부자바위라고 하였다. 솥바위라고도 하였다. 정암이라는 한자 이름 자체가 우리말로 솥바위이다. 한 여인이 스스로의 몸을 던져 세상의 배고픔을 건지려고 했던 자리였다. 그날 사시 정암진에는 온 고을의 백성들이 다 모였다. 백성들은 현령이 새로 부임해 온다고 하니 현령의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나왔고 고을의 토호들은 눈도장이라고 찍는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밥과 국, 떡과 과일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본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흉을 보기에 바빴다. 새로 부임하는 신관사또도 전에 같이 탐관 오리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였다. 저 많은 밥과 국을 먹여놓고 그만큼 돈을 뜯어갈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신관사또가 돈냥 깨나 쓰는 걸 보니 우릴 또 쥐어짜겠구만. 누가 아니래. 그나저나 무슨 밥을 저래 많이 하노. 이제 우리가 현의 창고를 다 채워야지.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전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흘러나왔다. 신관사또 출두요.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현령과 현령의 모친 향이가 나타났다. 야야, 저 할미 좀 봐라. 어디서 많이 본 할매 같다. 아이가? 그래, 옛날 판서댁 종년이던 향이 같은데. 향이년이 올 리는 없고. 그래, 그럴 리가 있나. 종년이 어찌 신관사또하고 같이 온단 말이고. 옆에 있던 안악이 한마디 한다. 그때 판서댁 며느리가 정암에서 자살하고 난 뒤에 판서댁에서 향이를 속량해줬다는 소문이 안 있었나. 향이가 속량을 하고 타관으로 갔다 아이가. 한번 종년은 영원한 종년 아이가. 종년의 자식들도 대대손손종이 되는 게 세상 법칙이제. 아이다. 종도 돈만 있으면 속량해서 양민이 됐다가 또 양반도 사고 팔고 하는 세상 아이가. 참 세상 좋아졌다. 산 것이 양반이 되고 벼슬도 하고. 잘 봐라. 저거 옛날 향이가 틀림없대이. 그때 향이가 이 고을을 떠날 때 속량을 하고 갔다는 말이 있었대이. 속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째 신관사또하고 같이 오노. 신관사또가 향이 자식인가벼. 봐라 봐라. 신관사또가 절에 급진이 모시는 걸 보마 저거 엄마가 틀림없대이. 하이고마 개천에서 용 난다더만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났나 보네. 종년 자식이 신관사또가 돼서 나타나고 우리는 사또마님 하며 머리를 조아리야 되고 향이가 노파들 무리를 보다가 다가온다.
이기 누고 분이하고 향촌댁하고 아이가 그래 할매는 또리서방 각시 아인교. 예, 마님 분이하고 향촌댁이 맞는데요. 그녀들은 향이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말문이 막히는지 입을 꾹 다물어 버린다. 하이고 너거들 와 이래 늙었노. 내가 내 옛날 판서댁에 있던 향이 아이가 내가 향이 되이. 반가운 마음에 앞서 눈물부터 앞을 가린다. 그들은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른다. 향이도 많이 늙어 있었다. 스스로의 몸을 가누기가 힘이 들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렸다. 향이가 옛날의 동무들을 만나 회포를 풀면서 시간 가는 중 모르고 있자 아전이 모시러 온다. 마님, 사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가시지요. 예, 가야지요. 옛적 동무들을 만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봐라 봐라. 우리 늙은이들에게도 상전 노릇하며 건방지게 굴던 저 예방놈 좀 보소. 옛날 향이가 종년짓 할 때 예방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려. 그래, 우리는 저 예방놈한테 나리 하며 어른 대접하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체 높으신 그나리가 되려 마님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으니 세상 많이 변한 거지. 우리요 무지렁이들은 세상이 변하지도 않나. 그러나 향이는 꼿꼿하게 서서 그 옛날을 회상하듯 유유히 흘러가는 강을 내려다보다가 불현듯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아씨, 새아씨 마님. 제가 무심하여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아씨 마님의 은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우리 무지렁이 백성들을 위한 고귀한 마음과 저희 모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해와 같습니다. 그때 만보기의 젖먹이 아들이 장성하여 이곳 현령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마님이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 노비로 머슴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씨 마님의 덕분으로 그때 젖먹이 아이가 이제 어엿한 현령이 되어 이 고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령은 어머니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향이의 울음이 그치자 현령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같이 절을 하자고 하였다. 현령은 나루 앞에 제상을 차리고 정중히 절을 올렸다. 아씨 마님, 소인은 오늘에야 비로소 이 고을로 돌아왔나이다. 향이는 아들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자네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자네 재주 때문도 자네 복 때문도 아니요. 다 아씨 마님, 그분의 마음 때문이지요. 현령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린다. 아씨 마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고을에서만큼은 다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피겠습니다. 고을 백성들도 따라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꿈. 부임 첫날 밤. 현령은 깊은 잠에 들었다가 문득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다. 방 안에는 소복한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사또에게 절을 올린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첩은 오래전 판서댁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현령은 순간 몸을 일으켜 급히 맞절을 올렸다. 아씨 마님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또마님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른 것은 모두 제 탓이옵니다. 현령은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이마를 붙였다.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인이 이 벼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어머니와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씨 마님의 덕이옵니다. 아닙니다. 사또마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신 덕이지요. 그리고 훌륭하신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이 길지 않습니다. 가야 할 때가 다 되었사옵니다. 가기 전에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솥. 이 고을에는 굶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근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관아의 곡식도 모자라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관리가 마음을 다하면 굶어 죽는 사람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잠시 고개를 들어 현령을 바라보았다. 매일 저녁 이 정암진에 큰 가마솥을 걸고 밥과 국을 끓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였다. 늙고 병들어 이곳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솥은 반드시 다리가 셋 달린 솥이어야 합니다. 현령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찌하여 하필 3개의 달이이옵니까? 여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이 버티는 것도 셋입니다. 하나는 하늘, 하나는 땅,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여인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이 합치면 굶주림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우리가 하기에 따릅니다. 부디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현령이 어려운 듯 입을 연다. 기근에는 관곡도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관곡을 다 풀어주면 비축미가 부족해집니다. 이 고을에 머지않아 큰 부자 셋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큰 재물을 모아 이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작은 부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하늘에서 이 고을을 위하여, 아니 온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부자 셋을 한꺼번에 내려줄 것입니다. 사또께서는 아무런 걱정을 말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기운은 서서히 옅어졌고 여인의 모습도 새벽빛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정암진, 솥바위의 전설. 동쪽 창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닭이 울기 전 동원으로 나가 좌정하면서 아전을 불러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해질 무렵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암 나루터에 솥을 걸고 밥과 국을 해서 핥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이라. 그날 해질 무렵 나루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관리와 관노비가 힘을 모아 커다란 가마솥을 옮겨 걸었다. 솥은 분명히 다리가 셋이었다. 장작에 불이 붙고 쌀이 씻겨 들어가고 국에 고기가 풀리자 강바람을 타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믿지 못해서였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또 하루짜리 은혜일까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현령은 솥 앞에 직접 서서 국자를 들었다. 어서 오시라.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줄을 서면 된다. 현령의 한마디에 마치 오래 묶여있던 숨이 풀리듯 노인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 뒤를 아이를 업은 여인이 따랐고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뒤를 이었다. 국 한 그릇이 건네질 때마다 사람들의 손이 떨렸다. 비로소 나라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밥을 받는 손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손처럼 떨렸다. 그날 밤 정암진에는 무서운 아전들의 말소리보다 힘없는 백성들의 말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고을엔 아직도 누군가가 밤마다 곡식을 퍼나르는 것 같아. 그날 밤 정암진에서 사라졌던 한 여인이 지금 이 고을을 살리고 있다고. 에필로그. 남강의 물길을 굽어보는 의령군 정암면 정암리. 정암나루터 강 안에 조그만 섬처럼 생긴 큰 바위가 하나 있다. 이름하여 솥바위 정암이다. 멀리서 보면 꼭 세 발을 벌린 가마솥 같았다. 옛사람들은 말했다. 저 바위의 세 다리는 이 땅에서 큰 부를 이룰 새 집안의 자리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정암의 솥바위 전설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라면 당연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고 그 다음이 LG의 구인회 회장, 마지막으로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이 바로 전설에서 예언한 대한민국 3대 부자다. 이 세 분의 부자들은 솥바위 전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시절 큰 부자가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솥바위가 재벌을 낳은 것이 아니라 가난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 마침내 그 전설을 완성해 준 것이라고. 지금도 남강가 솥바위 앞에 서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한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게 된다.